인터넷에서 이 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골드만삭스가 전망한 2050년, 그리고 2075년의 세계 경제 순위. 1위 중국, 2위 인도, 3위 미국, 그리고 그 아래로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이집트가 이어집니다. 표 맨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참고, 한국은 상위 15위 밖. 50년 뒤, 우리는 그 표에 없습니다. 이걸 본 많은 분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끝났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표가 보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먹고 사는 것은 다릅니다. 다만 걱정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표가 어떤 숫자에 집중했는지 짧게 정리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추론한 것은 달러로 측정한 국내 총생산입니다. 이 숫자는 사실 세계의 곱셈입니다. 인구 곱하기 1인당 소득 곱하기 환율. 이 셋 중에서 대한민국이 지고 있는 항목은 몇 개일까요? 하나입니다. 인구. 1인당 소득은 오히려 오르고 있고 환율은 실력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기관마다 답이 다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12위, 회계법인 PwC는 17위, 골드만삭스는 15위 밖. 영국의 경제경영연구센터 CEBR은 골드만삭스와 똑같이 달러 기준으로 보고도 2040년 대한민국을 13위로 봅니다. 차이는 실력이 아니라 시점입니다. 2040년까지는 인구 감소가 아직 성장률을 깎지 않고 2075년에는 깎습니다.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나온 연구가 골드만삭스 모형에서 환율 가정만 고정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75년 세계 1위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연구는 이렇게 계량했습니다. 신흥국 성장 프리미엄의 10에서 20%가 환율에서 나온다. 실제로 우리 순위는 2020년 9위까지 올라갔다가 2025년 14위로 내려왔는데 이유는 2024년 말 계엄 사태 이후에 원화 약세였습니다. 경제가 무너져서가 아니라 환율이 움직여서 5계단이 밀린 겁니다. 여기까지가 순위표 이야기입니다. 그 표는 사람 수와 환율을 봅니다. 그럼 이제 진짜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엇으로 먹고 사는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실제로 지고 있는 항목, 인구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이 주제에서 가장 유명한 발언은 일론 머스크의 것입니다. 머스크는 대한민국을 4번 언급했습니다. 2022년에는 한국과 홍콩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고 했고, 같은 해 가을에는 한 세대마다 인구의 절반을 잃는 경로라고 했습니다. 2024년 10월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투자 컨퍼런스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인구는 현재의 3분의 1보다 훨씬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해 11월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세대마다 한국의 3분의 2가 사라진다. 인구 붕괴다.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를 인구 소멸의 대표 사례로 지목한 겁니다. 틀린 말이었을까요? 그때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2023년 우리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 사상 최저였고 세계 최저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벌어진 일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24년 출산율이 0.75명으로 올라섰습니다.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2025년 0.80명, 2년 연속 반등입니다. 출생아 수는 25만 4,500명, 1년 만에 16,100명, 6.8% 늘었습니다. 이 증가폭은 2007년 이후 가장 큽니다. 특히 30대 후반 출산율이 1년 만에 13% 뛰었습니다. 정부가 세운 전망치를 실적이 앞질렀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분명히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이 반등의 동력은 혼인 증가와 함께 1990년대 초중반에 태어난 2차 에코붐 세대가 30대에 들어선 겁니다. 그 세대가 30대를 지나가면 아이를 낳을 사람의 수 자체가 다시 줄어듭니다. 구조적 반전인지 인구 구조가 만든 일시적 순풍인지는 아직 논쟁 중입니다. 반등했다는 사실과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사실은 동시에 참입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세계가 돈을 주고도 못 사는 게 뭘까요? 그 목록을 만들어 보면 이상하게도 대한민국 기업의 이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5개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력기기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돈이 몰리는 곳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병목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반도체가 아닙니다. 전기입니다. 정확히는 전기를 실어 나르는 설비와 그걸 설치할 사람입니다. 미국은 지금 전기 기술자가 30만 명 넘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2만 명씩 은퇴하고 있습니다. 노조에 소속된 전기공의 약 30%가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 현장은 최대 49만 9천 명의 인력이 모자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장은 이 전기 기술자 부족을 두고 데이터 센터 확장을 막는 단일 최대 병목이라고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도 전기 기술자 수요가 수십만 명대에 이를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20km 밖에서 전기공을 실어 나르며 공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물건과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국내 전력기기 4개 회사가 손해준 일감이 33조 원입니다. 5년에서 6년치입니다. 효성중공업이 13조 8,500억 원, 1년 전 11조 1,700억 원에서 2조 넘게 늘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12조 4,800억 원, 미국 누적 수주가 19억 2,4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이고 미국 수출 비중이 30%를 넘습니다. 엘라베마 공장에는 1,850억 원을 추가로 넣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미국 유타주 공장을 6배로 늘리는 중입니다. 2027년 초 완공 예정입니다. 미국은 사람이 없고 우리는 물건과 사람이 있습니다. 이 대비를 인구를 보는 순위표는 단 한 칸도 담지 못합니다. 두 번째, 조선입니다. 중국의 전체 선박시장 점유율은 70%를 넘었습니다. 컨테이너선은 72%입니다. 숫자만 보면 우리가 완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점유율이 약 66%입니다. 올해 전 세계에서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는 77척 가운데 72척을 국내 조선사가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국내 조선사의 신규 수주는 38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6조 원, 지난해보다 10%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손해진 일감은 약 3년 반치입니다. 총량은 중국이 이기고 단가는 한국이 이깁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건 국가순위표와 정확히 같은 구조입니다. 개수를 보느냐, 단가를 보느냐. 세 번째, 반도체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점유율 1위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점유율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1년 전 69%였던 것이 올해 1분기 58%가 됐고 올해 전망치는 50%입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세대인 HBM4에서는 UBS가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약 70%로 봅니다. 1위라는 사실과 추격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함께 참입니다. 네 번째, 원전입니다. 지난해 6월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본계약을 따냈습니다. 26조 원 규모입니다. 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핵증기 공급 개통과 터빈 계약으로 5조 6,400억 원을 맺었습니다. 개념 설계 도면이 이미 제출됐고 체코 쪽 핵심 인사들이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테물린 원전 추가 건설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바이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생산 능력은 78만 4천 리터, 세계 최대입니다. 스위스의 론자를 넘어섰습니다. 5공장을 2년 만에 지어올린 결과입니다. 지금은 미국 록빌로 거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유럽에서 신규 바이오 시밀러로 스페인 시장의 71%를 가져갔습니다. 포르투갈은 47%, 아일랜드는 41%, 노르웨이는 31%입니다. 5개를 늘어놓고 보면 공통점이 하나 보입니다. 전부 개수로는 지고 난이도로는 이깁니다. 액화 천연가스선은 배 중에서 가장 어렵고 HBM은 메모리 중에서 가장 어렵고 원전과 바이오 공장은 아무나 지을 수 없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설계부터 소재와 부품, 완성품까지 한 나라 안에 모여 있고 그걸 다룰 사람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순위표가 보는 것은 사람 수와 환율입니다. 순위표가 보지 못하는 것은 액화 천연가스선 66%, HBM 1위, 세계 최대 바이오 생산 능력, 26조 원짜리 원전 수출, 그리고 미국이 구하지 못하는 30만 명의 전기 기술자입니다. 나이지리아가 2075년에 8위가 되어도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을 짓지는 못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결국 다 착시고 걱정할 것 없다는 얘기 아니냐?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순위표는 함정이 맞습니다. 그런데 걱정은 함정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나라가 무리하지 않고 낼 수 있는 성장의 한계치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1%대 후반인 잠재 성장률이 2030년에는 1%대 초반으로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2040년대에는 0%대, 40년대 후반에는 역성장 가능성까지 제시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추정도 방향이 같습니다. 1.85%에서 1.66%, 그리고 내년에는 1.52%. 한국은행 역시 2.0%에서 1.8%로 낮췄습니다. 세 기관이 다른 방법으로 계산했는데 결론이 같습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도 하나로 모입니다. 일할 수 있는 나이의 인구가 줄어드는 겁니다. 성장에 대한 노동의 기여도가 2030년 전후로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이건 통계의 함정이 아닙니다. 이미 태어난 사람의 수로 정해져 있는 일입니다. 아까 출산율이 2년 연속 반등했다고 말씀드렸죠.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일터에 나오는 건 20년 뒤입니다. 즉, 지금 잘해도 2030년대의 성장률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1인당 소득 이야기입니다. 2024년,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일본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을 넘어섰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전망으로 올해 한국이 37,400달러, 일본이 35,700달러입니다. 4만 달러 돌파도 일본보다 1년 빠를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우리는 대만에 역전당했습니다. 22년 만입니다. 그리고 격차는 해마다 벌어집니다. 올해 4,700달러였던 차이가 2031년에는 15,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을 넘어선 것과 대만에 밀린 것이 같은 시기에 벌어졌습니다. 한쪽만 떼었으면 자랑이 되고 다른 쪽만 떼었으면 자학이 됩니다. 둘 다 봐야 우리 위치가 보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장밋빛인가? 아닙니다. 잠재 성장률은 실제로 내려가고 있고 그건 되돌리는데 20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럼 잿빛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출산율은 2년 연속 반등했고 1인당 소득은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의 병목이 걸린 자리마다 우리 기업의 이름이 있습니다. 전력기기, 액화천연가스선, 고대역폭 메모리, 원전, 바이오. 그러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순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50년 뒤의 순위표는 인구가 많은 나라를 위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건 예언이 아니라 산수입니다. 그 표에 우리 이름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만든 배와 반도체와 변압기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실력도 저절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대만과 벌어지는 격차가 그 경고입니다. 숫자에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어디에 겁먹어야 하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남이 만든 표에서 우리 이름을 찾을 게 아니라 그 표가 보지 못하는 것을 계속 만들어내면 됩니다. 지금까지 저스트웨일 경제산업연구소였습니다.